그놈이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돼. 삼키면 다 죽어. 나 몰래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밥에 소금을 치고 내 영양제를 짓밟는 시어머니. 다정한 남편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제 일상을 망치는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행을 잡기 위해 불 꺼진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던 밤,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진짜 불청객.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친 노인 행세를 하면서까지 내게 먹이지 않으려 했던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체 사연을 다 들으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챕터 1. 완벽한 나의 집에 침입자가 생겼습니다. 내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나 몰래 누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신혼집에 매일같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불청객이 있다면 말이지요. 평화롭던 제 일상은 그날 이후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번화한 도심 분당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꾸며진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32살의 프리랜서 번역가 저 서윤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안도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란 탓에 온전한 내 가족과 내 집을 갖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 꿈을 이루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윤진아, 오늘 번역 마감이라고 했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출근하는 남편, 태성입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남편은 중견기업의 영업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의 결핍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구두 발소리가 멀어질 때면 저는 이 고요하고 안전한 집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작업실 책상에 앉아 번역할 원고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띠띠띠띠 띠리릭.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놓고 간 물건이 있어 돌아온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은 이내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낡은 패딩을 입고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든 중년의 여인. 바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성남 구시가지의 오래된 시장통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십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억척스럽게 외아들인 태성 씨를 키워내셨지요. 그래서인지 늘 어딘가 날이 서 있고 표정이 어두우셨지만 그래도 며느리인 저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선을 넘으신 적은 없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또 언제 아신 것일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인사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잃은 듯 하면서도 묘하게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흙 묻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신발은 벗으셔야죠. 저는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주방으로 간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갓 지어놓은 전기밥솥의 뚜껑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 위로 시어머니는 품에서 꺼낸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사정없이 흩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슬퍼런 행동에 놀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더니 제가 임신 준비를 위해 매일 챙겨 먹는 비싼 한약 포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약 포드를 싱크대 하수구에 가차없이 쏟아버렸습니다. 짙은 갈색의 한약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하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묻잖아요.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참다 못한 제가 언성을 높이며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제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독이 들었어. 먹으면 죽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굵은 소금, 싱크대에 얼룩진 한약 자국,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거실 바닥. 완벽했던 저의 세계가 한순간에 엉망진창으로 짓밟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남편 몰래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독이 들었다는 그 끔찍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며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진아, 미안해. 사실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 요즘 부쩍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치매라니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젖은 눈동자를 보니 더 이상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불쌍한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다는데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앞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무리 바꾸어도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번호를 알아내어 매일 낮 제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제가 먹을 음식과 영양제를 모조리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기괴해졌고 저를 향한 적이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매 노인의 이상 행동이라기엔 무언가 소름 끼치도록 집요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고층 아파트에서 매일 언제 열릴지 모르는 현관문만 쳐다보며 숨죽여 떨어야 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위로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공포의 진짜 원인이 시어머니의 병증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끔찍한 진실에 닿아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신혼집은 이미 서서히 조여오는 죽음의 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버려진 영양제와 소름 돋는 찬송가. 비밀번호를 바꾼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숫자 6자리에서 8자리로 나중에는 특수기호까지 섞어 도어락을 재설정했습니다. 남편의 생일도 제 생일도 아닌 오직 저만 아는 무작위의 숫자 배열이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그 누구도 이 견고한 철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기어코 다시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작업실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현관을 채웠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간 제 눈앞에는 또다시 검은 비닐봉지를 든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신 걸까요? 남편조차 모르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에 묻은 진흙이 거실의 하얀 마루 위로 흉측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지만 시어머니의 마른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력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를 거칠게 밀쳐낸 시어머니는 식탁 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멈춘 곳은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임신 준비용 영양제 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고 알약들을 바닥에 사정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는 신고 있던 투박한 굽의 신발로 그 작은 알약들을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빠그작 빠그작. 캡슐이 터지고 하얀 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거 태성 씨가 저 먹으라고 비싸게 지어온 약이란 말이에요. 내동댕이 쳐진 영양제 통을 주워들며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놈이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돼. 삼키면 다 죽어. 이해할 수 없는 섬뜩한 저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지니겨진 영양제 가루를 발로 한 번 더 비벼버리고는 들어왔을 때처럼 미련 없이 횡하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완벽했던 나의 공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언제 열릴지 모르는 현관문만 바라보며 극도의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밤에는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엉망이 된 집안과 유령처럼 야위어가는 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진아, 내가 죽일 놈이다. 비밀번호는 내가 어머니 핸드폰에 연동된 도어락 앱을 지우지 않아서 아셨나 봐.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무서운 건 알았지만 유독 저의 음식과 약에만 집착하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를 남편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끓여 제 손에 쥐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당장 도어락 시스템 아예 새 걸로 교체할게. 어머니는 주말에 내가 요양병원 알아보러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응?
약은 내가 내일 다시 똑같은 걸로 사올게. 이거 마시고 푹 자. 차마 남편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어머니가 미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인내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이 도어락을 교체하기 위해 기사를 부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의 충격으로 늦은 오후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 너머로 다시 한번 불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걱, 서걱. 주방 쪽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도어락을 부수기라도 한 것인지 어느새 들어와 싱크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식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늘 아침 새로 사다 놓은 새 영양제통을 칼끝으로 마구 찌르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박살나고 알약들이 싱크대 하수구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돗물을 가장 세게 틀어 그 알약들을 전부 쓸어내려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는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하는 법입니다.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기괴한 행동의 이유를, 저 미친 짓의 끝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성남 구시가지의 낡은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동네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입구에는 시온 성가대 연습실이라는 낡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 예배와 성가대 연습을 가신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지하 연습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낡은 피아노 반주 소리와 함께 중년 여성들의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알약을 박살내던 그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가대 맨 앞줄에 서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누구보다 평온하고 온화한 얼굴로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마저 맺혀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정갈한 모습.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연습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의 평온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무서운 괴물을 마주한 것처럼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 내 아들 잡아먹으려는 귀신아. 오지 마. 시어머니는 성가대 악보를 제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악보를 밟고 시어머니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치매 아니시잖아요.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노래 부르시는 거 다 봤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제 숨통을 이렇게 조이시는 거예요. 눈물이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콱 낚아챘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억센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당기더니 귓가에 대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망쳐. 해지기 전에 그 집에서 도망쳐.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숨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미쳐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맑고 소름 끼치도록 절박했습니다. 저는 손목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거리에 우두커니 선 채 저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치매가 아닐지도 모른다. 저 눈빛은 연기나 병증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시어머니는 유독 나의 영양제와 음식에만 맹독이 든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것일까? 남편의 다정한 위로도 시어머니의 기괴한 경고도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연극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성 씨, 나 며칠만 친정에 다녀올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친정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침대 밑에 숨어 이 지옥 같은 불협화음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작정이었습니다. 다가올 밤의 어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감한 채 말입니다. 챕터 3 침대 밑에서 마주한 괴물의 얼굴.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저는 지금 침대 밑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습니다.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고 있지만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가 이 정막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습니다. 저는 방금 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괴물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집은 저를 죽이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도살장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친척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거짓 문자를 남긴 것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푹 쉬다 오라는 답장을 보내왔지요. 자신은 오늘 저녁 대전으로 출장이 잡혀 내일 오후에나 돌아올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척하다가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둑해질 무렵 계단을 이용해 몰래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실 책장 틈새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소 거의 들어오지 않는 옷방의 낡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뼈마디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이 떨렸지만 오늘 밤 기필코 그 기괴한 만행의 진짜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벽시계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이따금씩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빈집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굽이 낮고 낡은 시어머니의 신발 끄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일정한 간격의 단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옷방 문틈 사이로 거실의 풍경이 비스듬히 보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고 거실로 들어선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대전으로 출장을 갔다던 남편, 태성 씨였습니다. 남편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켜진 작은 무드등 불빛 아래로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나 저를 향해 다정하게 휘어지던 눈매는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한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경쾌한 선율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 가방을 식탁에 올려놓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저에게 다정하게 건네주었던 임신 준비용 영양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영양제 캡슐을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주사기 바늘이 투명한 유리병 속에 액체를 빨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분리된 캡슐 안에 그 미상의 액체를 조심스럽게 방울방울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놈이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돼. 삼키면 다 죽어. 성가대 연습실에서 제 손목을 부서져라 쥐고 속삭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치매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끔찍한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약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음식에 독이 탔을까봐 일부러 소금을 뿌리고 약통을 박살내며 미친 노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죄 없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던 손에서 그만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바닥에 핸드폰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집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주방에서 흥얼거리던 남편의 콧노래가 뚝 끊겼습니다. 침묵.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남편의 고개가 제가 숨어 있는 옷방 쪽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여전히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야? 윤진이니?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선 음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벗어나 옷방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벅. 구두 발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가려면 남편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아래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도어락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성아, 안 돼.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누군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방 식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주사기와 영양제통을 두 손으로 쓸어 안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기어이 그 짓을 하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영양제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쓰고 있던 다정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가 곱게 미칠 것이지. 왜 자꾸 회방이야. 남편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아들의 힘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쿵! 시어머니의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짧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검붉은 피가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와중에도 바닥에 흩어진 알약들을 제 몸 아래로 숨기려 필사적으로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혀를 쯧 차더니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다 끝났어, 엄마.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꽃병을 치켜든 남편이 쓰러진 시어머니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미친 시어머니가 되어주었던 그 가여운 여자가 이제 제 눈앞에서 친아들의 손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숨어서 저 끔찍한 살인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저 괴물 같은 남자에게 맞서 어머니를 구하고 저 문 밖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침대 밑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챕터 4 짐승의 소나기에서 피어난 진실. 크리스털 꽃병이 허공으로 치켜 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두운 침대 밑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짚고 일어나 옷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만둬. 제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서늘했던 남편의 두 눈이 저를 발견하고는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친정에 간 줄 알았던 아내가 집안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남편은 잠시 이성을 잃고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쓰러진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가오지 마.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오면 내가 가만 안 둬.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어머니의 마른 몸을 등 뒤로 감싸 안는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영양제 캡슐들이 제 발밑에서 빠그작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쓰고 있던 다정한 남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꽃병을 집어던지고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칼 버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낯익은 중년 남성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정기호 사장님이었습니다. 퇴직한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남편은 발악하며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정기호 사장님은 식탁 위에 놓인 주사기와 정체불명의 약병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으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강태성, 내 놈이 불법 도박장 전전하면서 사채 끌어다 쓴 정황, 그리고 일주일 전에 브로커 통해서 청산가리 구한 증거까지 다 확보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오랜 시간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가고 거실에는 짙은 피비린내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정기호 사장님이 황급히 다가와 시어머니의 지혈을 도왔습니다. 사장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진실은 너무도 참혹하고 뼈아팠습니다. 순자 씨가 며칠 전부터 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아들놈 행적이 수상한데 아무래도 며느리한테 몹쓸 짓을 할 것 같으니 제발 뒷조사 좀 해달라고. 시어머니는 우연히 아들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그 끔찍한 계획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아들이 언제 며느리에게 독을 먹일지 몰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미친 치매 노인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인 제가 남편이 주는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문을 따고 들어와 소금을 치고 약통을 박살내며 회방을 놓았던 것이지요. 제가 자신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원망하고 증오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시어머니가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남의 한 종합병원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겨울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밤새워 곁을 지키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이내 제 얼굴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윤진아, 언제나 차갑고 매몰찼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고 무식해서 그 끔찍한 짓을 막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매일 널 놀라게 하고 울려서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을 제 손으로 경찰에 넘겨야 했던 그 어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살인자가 될 아들과 죽을 위기에 처한 며느리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홀로 견뎌냈을 그 지옥 같은 외로움과 공포를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제 목숨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 안을 채우는 햇살처럼 우리 사이에 켜켜이 쌓여있던 오해와 불신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게 가장 안전했던 신혼집은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평생을 믿었던 남편은 괴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피보다 진한 진정한 가족애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예의를 차리며 거리를 두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를 위해 기꺼이 지옥불에 뛰어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인으로 제 곁에 누워 계십니다. 32해를 살며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온전한 내 편, 진짜 가족이 마침내 제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따뜻한 봄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챕터 5 핏줄을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의 집. 그의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완벽한 세계가 산산조각이 났고 믿었던 사랑은 가장 섬뜩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아니 강태성은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뉘우침보다는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발악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차가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제 손을 굳게 잡아준 단 한 사람,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서둘러 분당의 고층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저를 가두고 죽이려 했던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줄여 조용한 주택가의 작고 볕이 잘 드는 빌라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야경은 없지만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다정한 공간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벼르고 벼르던 외출을 하는 날입니다. 옷장에서 가장 밝은 색의 카디건을 꺼내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성남의 구시가지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치는 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시장통 골목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고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주방에서 분주하게 그릇을 닦고 있던 시어머니가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윤진아, 내가 여길 다 오고 연락이라도 미리 하고 오지. 앞치마에 젖은 손을 훔치며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자책하며 한동안 제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자식이 지은 몹쓸 죄를 어미가 무슨 염치로 용서받겠냐며 그저 저 멀리서 제 행복만을 빌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에 맞는 옷을 지어 보내고 안부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배고파요, 어머니. 저 여기 올 때마다 끓여주셨던 그 특 곰탕. 오늘 꼭 먹고 싶어서 아침도 굶고 왔어요. 제가 넉살 좋게 자리에 앉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우리 며느리 먹일 고기 듬뿍 넣어서 제일 맛있게 끓여내 올 테니까. 잠시 후 뚝배기 가득 뽀얀 국물과 고기가 담긴 곰탕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맑은 눈빛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넘겼습니다. 온몸을 데우는 듯한 깊고 진한 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한지 겨우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얼음 조각마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진아, 고맙다. 다 늙고 보잘것없는 어미를 끝까지 안 버리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나한테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한테서 등을 돌렸을 때 지옥불에 뛰어들어서라도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세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이 세상 유일한 제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는 낡은 국밥집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고 또 울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가족이란 무결점하고 완벽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핏줄로 단단히 묶여 흠집 하나 없는 예쁜 그림 같아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보듬어주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기꺼이 서로를 위해 진흙탕을 뒹굴어 줄 수 있는 단단한 연대.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제 삶을 난도질하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는 사실 절망의 늪에서 저를 꺼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명줄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거칠고 기괴했던 불협화음은 저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퇴근길 시장에 들러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밥을 먹고 함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욱신거리는 밤도 있겠지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 밤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상처를 꿰매어준 우리는 핏줄보다 더 진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낡고 허름한 시장통의 국밥집이 지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나의 집입니다. 사연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굳게 닫힌 현관 너머로 차가운 발소리, 내 일상을 부수고 매서운 눈빛, 흩뿌려진 하얀 소금. 나는 당신을 지독히도 원망했지.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가장 아픈 가시 덤불 속에 숨어 당신은 매일 밤 피눈물을 삼켰네. 미친 어미가 되어서라도 널 살려야만 했다고, 지켜야만 했다고. 모질게 나를 세운 그 거친 손끝은 나를 향한 가장 절박한 기도였어. 어둠이 내린
서늘한 방 안에 심장을 겨눈 끔찍한 그 진실들 바닥에 쓰러져 붉게 물든 당신이 부서진 약통을 품에 안고 울부짖네. 미친 어미가 되어서라도 널 살려야만 했다고 지켜야만 했다고 모질게 나를 세운 그 거친 손끝은 나를 향한 가장 절박한 기도였어. 끊어낼 수 없는 핏줄의 굴레를 베어내고 지옥불로 뛰어든 당신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안아줄게요. 거칠어진 두 손 내가 꼭 잡아줄게요. 가장 깊은 절망 끝에서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의 집 고마워요 나의 어머니. 이제는 우리 함께 봄길을 걸어요.